다양하고 깊이 있는 시선으로 털어드립니다. 고퀄리티 역사 상상방송 역사공작단. 오늘도 다시 또 역시 출발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만인만색 역사공작단. 다시 또 역시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소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중산층 연구자 금강계입니다. 네, 일제시대 연구자 범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도 지금 아, 조선시대 연구자 펭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펭귄 선생님 소개를 따로 하려고 그랬는데 벌써 하셨어요. 네. 오늘은 제가 인사말로 방송을 열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제 금강경 선생님이 네, 자기도 좀 사회자로서가 아니라 패널로서 현대사 방송을 좀 하고 싶다고. 제가 하고 싶다 그런 건 아니에요. 아이, 그래요? 제가 네.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난날 그 기랑 선생님이 사회를 보신 적도 있고, 네. 겸사겸사 이번엔 제가 한번 사회자로 이제, 자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뭐 네. 이 말도 해도 되지 않나요? 이제 저는 곧 사회를 내려놓습니다. 나 그 말은 네. 안 하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그래서 피할 이게 것만. 오늘은 사실 연습차 하는 건데, 네. 제가 이제 한 8월, 7월 이때쯤에는 제가 이제 사회 나눠 패널로 가고, 네. 소피 선생님이랑 범인 선생님이 네. 번갈아 가면서 네. 이제 사회를 맡아주기로 하셔가지고 오늘은 연습차, 네. 그렇죠? 오늘의 저의 예행 연습 네. 네, 사회자 연습 첫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말을 아끼겠습니다. 아이고! 네. 저도 진행이 처음이라 좀 걱정이 되는데,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근황 토크로 시작을 할게요. 범인 네. 선생님 하실 말씀 있으시다고. 예, 네. 다른 건 아니고요. 네. 저희가 시기가 많이 늦었는데, 네. 지난 이게 달이죠. 나가는 게 며칠이지? 6월달 아닌가요? 이거 6월인가요? 예. 그럼 뭐, 네. 보름 정도 지났다. 네, 뭐 사실은 유언항쟁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네. 5.18 뭐 간주 민주화 운동, 뭐 민주항쟁에 관해서 SBS에서 최근에 이제 보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이제 촬영을 했었고, 그리고 참고로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미국 자료를 공개를 하고 있어요. 뭐 영어 잘하시는 분들은 직접 보셔도 되고, 한글 자료가 보고 싶은 분들은 아카이브가 있어요. 자료 총서라는. 뭐 그런 거 보시면 되는데, 일단 그 전에 SBS 뉴스에서 이제 보도된 게 전두환이 이제 5.18에 어느 정도 개입했는가 수준, 뭐 그런 거에 대한 거였는데, 특히 얘기 나왔던 게 이제 북한군 침투설을 그때부터 얘기했다. 그리고 최종 진압 작전의 주체가 전두환이었다라는 이제 미국 보고서를 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민주화운동, 강주 민주화운동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 있던 자료고, 이제 2차 자료. 가능성이 높고, 이제 네. 글라스틴 보고서 위주로 돼 있다고 해요. 이에 대해서는 이제 노영기 선생님께서 이제 아마 연구를 잘 해주실 것 같아요. 네. 노영길 선생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노영기 선생님 일단 한국군 창설에 대해서 박사학위 논문을 쓰셨고요. 네. 그 이후로 5.18 관련, 5.18 강주민주항쟁 관련해서 논문을 이제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아마 가장 박사학계에서는 이 분야에서 가장 전문적이고 정열적인 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정열적인 분. 예, 저는 이런 운동사나 이렇게 네네. 현대사에 가까운 문제에 접근하신 분들은 사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이제 생각을 그렇죠. 해요. 근데 뭐 한편으로 근데 저희가 이제 청취자분들께 이제 논문을 읽으라고는 하긴 좀 그러니까 그냥 네. 간단하게 책 소개를 하나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네. 보름 정도 지난 얘기지만 네.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은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제목부터. 되게 멋있네요. 예, 이게 사실은 85년에 나왔던 책인데 2017년에 개정판이 나왔어요. 창비에서. 근데 이제 저자는 황석영 선생님으로 돼 있는데 이제 소설가죠 유명한. 네. 근데 실제 저자는 이제 이재희, 조봉우, 정용화 분이는 아는 같이 이제 쓰신 거예요? 이분들이 쓰셨고 황석영 선생님도 뭐 쓰셨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역금. 네, 그렇죠. 85년도 이 당시에는 이분들이 이제 나서서 이런 책을 낼 수가 없으니까 한석영 선생님 일종의 방패막이 역할을 해주신 거죠. 소설가라는 입장. 그러나 이제 금서가 돼요. 근데 이제 지하에서 돌던 책이고 나중에 민주화 후에 다시 풀렸고. 방패는 와카타에서 만든 건가요? 그렇게 단단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금서를 당했으니까. 금서가 됐구나. 네. 지하 베스트셀러에서 지금은 이제 어디서든 볼 수 있는 책이 됐는데요. 네. 이 책이 아마 광주 민주화운동에 관해서 최초의 어떤 체계적인 연구소는 아니지만 굉장히 체계적인 내용이고 실증 분석이 잘 돼 있는 책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좀 두껍지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책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몇 장? 몇 장인지 모르겠는데 한 800페이지 되나요? 꽤 두껍습니다. 딱 봤을 때. 800페이지면. 그럼 한 이쪽 볼륨 되죠. 난 안 살래. 근데 그게 너무 어려우시면 네. 최정훈 선생님의 최정운이요? 선생님의
5월의 사회과학인가요? 그 담론을 네. 나눈 그 책을 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 책은 뭐 담론이라서 어려울 것 같지만 굉장히 쉽게 잘 풀어내셨고 재밌는 책이기 때문에 그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 얇은 책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 책을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목이랑 출판사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세요. 네, 황성영 선생님은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네. 광주 5월 민중항쟁의 기록 전면 개정판. 그거 개정판으로 이렇게 써야 네, 되는. 창비 2017년. 출판사 5월의 봄, 저자 최정훈, 5월의 사회과학, 2012년 5월 10일 날 출판합니다. 정확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구체적이네요. 네이버에 리뷰가 9건이 있네요. 네. 9건밖에 없습니까? 가격, 네, 이북으로 사면 1710원입니다. 10원. 감사합니다. 저 그랑 토크 하나 있습니다. 어우. 저희 이건 팀에 굉장히 중요한 오모 선생님께서 저희에게 그 후원금 투척을 해주셨습니다. 박수. 제가 그래서 감사 인사차 이제 전화를 드렸는데 네. 소주 한 병을 사 먹으라고 저희 백년 선생님께서 그럼 화요로 가자. 그게 뭔가요? 그때 카톡방 못 보셨나요? 아니, 보긴 했는데 제가 네네네.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화요가 소주가 좀 비싸거든요. 소주 이름입니까? 네, 화요. 제가 애주가가 소주 아니라서. 이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요로 그 뒷풀이를 한번 하는 걸로 이렇게 결의를 했고, 이제 많은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그 경제적 여유가 되시는 특히 이쪽 분야 교수님들. 네, 일단 1차로 오 선생님께서 쾌척하셨다는 걸 다들 좀 기억을 하시고. 네. 저희 지금 광고 나가고 있나요? 저희 계좌번호 광고 나가고 있나요? 예. 네네네. 역사공작단 다시 또 역시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후원금은 녹음실 대여비와 편집 담당 팀원들의 인건비로 쓰이고 있습니다. 소량의 후원금도 감사히 받겠습니다.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팟빵에 있는 저희 페이지 후원하기 버튼을 클릭하시거나 저희 공식 계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공식 계좌는 국민은행 048401 04174847 김태현입니다.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리겠습니다. 요 계좌로 이름 저희도 이름 들으면 그래도 좀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딱 들으면 바로 제가 내 팀장이니까 제가 전화 드립니다. 네. 그 정도로. 네. 어쨌든 그런 큰 좋은 소식이 있었다. 네. 요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네네. 잠깐 마이크를 잡았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아이고 상관없습니다. 네. 넘어가시죠.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번 방송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계속 이어지고 있는 5월 가정의 달 반역 특집이죠. 5월은 아니죠. 아닌가요? 네, 이제 6월인데 반역 특집 계속되는 이제 가정의 달은 끝났죠. 네. 그렇지 않나요? 호국 보훈의 달을 또 호국 보훈의 달 맞이하여서 특집 반역 특집. 네. 네, 잘 갖다 붙였는데. 네. 그 특집 바로 세 번째 특집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고구려, 그리고 고려까지. 연개 소문이랑 누구였죠? 무신난 누구까지 했었더라? 저희 정중부, 최충원까지 했었죠. 이의방, 경대승, 최충원인가요? 네. 네. 아무튼 그렇게까지 이어서 했는데요. 그러면 그 다음은 바로 어느 시대일까요? 이런 오글거리를 도와주세요. 조선시대인가요? 조선시대죠. 네. 미쳐불어, 그냥. 네, 조선시대. 바로 준비했습니다. 네. 아까 게스트 선생님 소개를 그냥 이름만, 그러니까 닉네임만 말씀해 주셨는데, 이 시간에 이제 게스트 선생님, 소개 한 번만 더 해주시고, 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소개는 잘릴 수도 있습니다, 편집상. 네. 지금 아예 다시 해야 되는 걸 수도. 조선시대 전공하시는 우리 전공자 선생님 모셨습니다. 제가 금강경 선생님의 섭외 요청을 받아서 급히 이분을 모셨는데 아주 흔쾌히 가겠다. 내가 가겠다. 해주셔가지고 안 해주실 줄 알았더니. 네. 깜짝 놀랐어요. 딱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리고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선시대 공부하고 있는 펭귄이라고 하고요. 아마 조선 전기 전공하시는 분들은 저를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아까 교수님 얘기도 나오고 해서 조금 그 부분은 조금 긴장되기는 하지만. 교수님이 보고 있다, 듣고 있다. 교수님이 듣고 있다. 듣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듣고 계실 줄은 몰랐는데, 어쨌든 잘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믹스커피님과는 관계가 어떻게? 믹스커피님. 네, 제 선배인데요. 이거 거의 닉네임 쓰는 이유. 없지 않나요? 아니, 어차피 믹스커피가 누군지도 모르는 겁니다, 청취자들은. 그렇죠. 그렇죠. 선후배가 한두 명은 아니니까. 그렇죠. 예.
네, 감사합니다. 펭귄 선생님 제가 옛날에도 궁금했는데 펭귄을 닉네임으로 하셨어요? 네. 혹시 간단하게 이유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이유 설명 안 해도 저는 알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그럼 넘어가시죠. 설명해 주세요. 아니 뭐 누구나 뭐 닉네임의 기원에 대해서는 그쵸. 뭐 굳이 이제 밝히지 않고 싶어하는 이유들이 있잖아요. 다들 뭐 중학생 때나 이럴 때 닉네임 다들 정하실 때 아유, 비슷한 오글오글. 경험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저번에 네. 뭐 합이 맞다고, 굉장히 합이 잘 맞다고. 어떤 아, 합의? 펭귄 선생님과 소피 선생님은 합이 잘 맞으시다고. 어디 한번 오늘도 맞는지 네, 한번 네. 맞춰보겠습니다. 제가 잠을 안 자고 와서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번 주는 펭귄 선생님이 준비한 조선시대의 반란을 다뤄볼 건데요. 선생님, 뭘로 우리 오늘 할 건가요? 네, 오늘은 이제 앞에서 보니까 이제 고구려랑 고려 이렇게 다루셨잖아요. 네. 이번에 이제 조선시대로 이제 조선시대도 반란이 무지하게 많은데 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왕위로 오른 그러니까 반란군의 수장이 왕위에 오른 그 수양대군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정재? 어째 내 얼굴이 왕이 될 상인가? 진짜 이 관상 영화 보면서 아주 이정재가 그 수양대군의 이미지에 아주 진짜 찰떡같이 들어맞는 그 배우가 아니었는가 맞아요.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옛날에 이거 봤을 때 그 엑소 아시죠? 엑소 가수 엑소 그 요즘 가수들인데 그 양반들이 만들었대. 그 양반들이 부른 으르렁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응, 그거를 이제 이정재가 딱 그 사냥 갔다가 딱 여기에 이만한 무슨 BGM으로 으르렁이 깔려요. 짐승을 딱 메고 딱 그 슬로우 모션으로 계단에서 하나씩 올라오는데 그 으르렁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 이미지가 되게 강력하게 박혀 있습니다. 이정재가 연기를 잘 못하는 배우라고 생각했었는데, 뭐 연기력이 뛰어난 배우다라고 생각해본 적 잘 없었거든요. 네. 아, 그러지 않나요? 원래 이정재를 연기파 배우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쵸. 원래. 근데 하여튼 그 영화에서는 굉장히 연기를 잘하셨었어요. 눈빛도 좋았고. 맞아. 그 목소리도 첫 등장. 어. 첫 등장이 굉장히 멋있었어요. 두고두고 회상되는 회자되는. 맞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우리 펭귄 선생님 말씀해 주신 대로 계유정난, 수양대군의 계유정난에 대해서 볼 텐데요. 아마 오늘 방송은 아마 이런 순서대로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단 펭귄 선생님이 원고를 주셨을 때 반란, 쿠데타에 대해서 좀 먼저 시작을 하시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 조금 보고 그다음에 그것을 오늘 주인공인 수양대군과 연결해서 반란과 쿠데타 설명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서 그 도입부에 제가 원고 요청을 드릴 때 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나 제가 요청받았다시피 뭐 대학생들을 위해서 쉽게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잘못 전달하셨네요. 중3 고1인데 저희. 하나 올리셨네. 네. 고3 대1을 올리셨군요. 제가 조금 올려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초심자들을 위해서 약간 가이드라인 같은 설명 조금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로 오늘은 순서가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아, 마지막이라고 그런 줄 알았어요. 네. 오늘은 이 정도로. 네.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이제 반란 자체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펭귄 선생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네. 일단은 세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 여기서는 일단 수양대군이라고 할게요. 세조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이제 수양대군의 이야기가 좀 더 아마 이 시간에는 더 많이 그러니까 수양대군 시절의 이야기가 네. 더 많기 때문에 네. 세조보다는 일단 수양대군이라고 할게요. 어차피 세조가 될 왕이 될 사람이니까. 상이지만 오늘은 그럼 관상에 나오는 그 고시기, 그렇습니다. 고시기에 대한 이야기. 영화 관상에 나오는. 관상보다 좀 더 앞에 이제 수양대군이 뭐 그렇게 흉터도 없고 좀 더 젊은 시절의 이야기. 그 흉터는 그럼 진짜인가요? 진짜인가요? 아니죠. 알 수 없는 거고요. 물론 이제 뭐 수양대군이 사냥을 좋아했기 때문에 이제 뭐 말에서 떨어졌다는 기록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말에서 떨어졌다는 이제 기록이 남아있는 왕이 이제 태종이랑 세조인데 네. 아무래도 그만큼 뭐 말을 못 탔다는 게 아니라 말을 많이 타야 이제 떨어질 기회도 그렇죠, 많이 그렇죠.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런 그 사냥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로 영화는 그렸던 것 같고요. 네. 일단 이제 세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달라고 이제 얘기를 했을 때 또 세조라고 했네요. 네. 수양대군입니다. 네. 수양대군에 대해서 얘기해달라고 했을 때 네.
이제 반란이 어떤 것인지부터 이제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이제 수양대군에 대한 평가도 조선시대 연구자들끼리도 워낙 많이 갈려 그렇겠죠. 있는 상태고 네. 또 이 어떤 중간에 대한 그러니까 중간 평가가 이제 중간이라고 해야 되나? 좀 절충적인 평가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다기보다는 좀 네. 극명하게 갈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반란이란 게 뭔지부터 이제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래서 뭐 이제 가장 간단하게 저희가 해볼 수 있는 국어 사전에 반란이란 걸 쳐봤을 때 네. 정부나 지도자 따위에 반대하여 일으킨 내란 이렇게 네.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걸 조금 풀어보면 이제 기존의 어떤 정치 세력 구도를 아마 어떤 폭력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완전히 뒤바꾸는 어떤 시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반란이 당연히 성공하긴 어려워 보이죠. 기존에 네. 이미 공고한 정치 세력이 있는 상태에서 그걸 네. 이제 되게 짧은 시간 안에 비정상적인 비정상이라고 말하기 좀 쉽지 않겠지만 어쨌든 그런 폭력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네. 뒤집는 거니까. 네. 그래서 뭐 세계사적으로 보나 한국사적으로 보나 아마 반란은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 중에 성공한 반란은 몇 개 되지 않죠. 그래서 네. 성공한 반란은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 되고 네. 이제 뒤이어서 이제 살펴보면 5.16 같은 경우도 대표적이죠. 네. 그래서 그 성공한 반란들이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네. 이 성공한 반란들이 그러면은 이게 역사적으로 어쨌든 조명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 그거 자체로 의미가 있는 거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네. 그래서 또 이런 뭐 5.16이나 이제 12.12 쿠데타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특히 이제 12.12 쿠데타 전두환 씨를 이제 아, 의식적이라는 게 너무 티가 나네요. 전두환 씨를. 네. 그 재판하는 과정에서 이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이런 발언이 나오기도 했죠. 네. 그래서 그렇다면 이 성공한 쿠데타들을 어떻게 평가할 건가, 역사적으로는 어떻게 평가할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한 두 가지 정도 질문이 해결돼야 이제 이런 이른바 성공한 쿠데타들을 평가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반란의 필요성이에요. 네. 필요성. 네. 그러니까 반란이 정말 필요한 정황이었는가? 그러니까 명분이 정말 있었는가? 정말 급박한 상황이었는가? 이건 반란 아니면 절대 안 돼. 다른 선택지가 없어. 뭐 이런 상황이었는지 네.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고. 네. 역사학자의 시선에서.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그렇다면 그 진짜 반란이 필요했고 그런 명분이 있었으면 그 명분을 반란 이후에도 계속 지켜나갔는가? 그 반란 세력이. 그래서 어떤 영속성을 가지고 이 반란의 명분을 지켜나갔는가를 한번 보면 이 두 가지 질문을 보면 이 성공한 쿠데타 이른바 성공한 쿠데타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좀 볼 수 있는 기준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네. 이거는 이제 당연히 그 정답이 없는 그 물론이죠. 네. 질문들이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는 아무래도 이 질문들의 대답은 아마 개인마다 다 다를 거고 또 그 개인이 속해 있는 사회의 가치관에 따라서 다 달라질 네. 건데 물론 이제 그렇다고 이제 다 모두가 옳다 이런 건 아니고 이제 지금 나와 있는 기존의 이런 해석들이나 역사관이나 뭐 이미지들이 어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뭐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되는 어떤 뭐 그런 걸로 해석되거나 뭐 도덕적 잣대를 통해서 해석돼 있는 게 아니라 다들 관점이 다 투영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들을 한 번씩 다 어떤 관점이 왜 그 의의가 시작됐는가, 있는가. 어디서부터 이런 해석이 시작됐는가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일단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서 일단은 그런 식으로 이번 어떤 이야기는 이런 두 질문을 중심으로 진행을 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기존에는 이 질문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해왔는지 그래서 그 앞에 질문, 그러니까 그 반란의 필요성 이 부분을 아마 처음 부분에 다룰 것이고 네. 이제 그 다음에는 이 반란이 얼만큼 그 연속성을 가지는 지켜졌는가? 그리고 그 전과 얼만큼 단절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수양대군이 일으킨 반란은 계유정난이라고 표현이 돼요. 네. 여기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무식해서. 예. 똑같이 왕을
갈아치운 건데 그렇죠. 왜 요 수양이 한 거는 개요 정난인데 네네. 나머지 이제 반정이라는 맞아요.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죠. 뭐가 다르죠? 이제 반정도 그 어떤 올바른 방향으로 그 역사를 되돌렸다 이런 의미가 있고, 이 정난 같은 경우는 난리를 어떤 어려움을 그러니까 조용하게 만들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아, 발을 정자인가요, 이거? 아니 발을 정자는 아니고 진정시킨다 아, 이런 뜻인데. 평온하게 한다. 그러니까 뭐 반정은 발을 정.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무식해서 아, 그렇습니다. 반정은 발을 쪄서 네, 맞습니다. 발을 네. 정자입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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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을 정자 근데- 여러분 쓰자시죠? 그 선거할 때 반정 선거할 때 쓰는 게 이제 발을 그렇죠. 정. 5개로 이루어진. 네, 그래서 쭉쭉 설명해 주시죠. 그 질문해 주셨듯이 이제 그 수양대군이 정난으로 이제 왕이 바로 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반정 같은 경우는 바로 왕이 교체됐고, 정난 같은 경우는 수양대군이 바로 왕이 된 게 아니라 한 2년 있다가 왕이 몰아내고. 되었기 때문에 그 차이인 것 같고요. 네. 아마 이 특집에서는 유일하게 반란의 성공으로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뭐 다루었던 분들은 네네. 아무래도 혈연적인 정통성이 조금 떨어졌기 때문에 네. 네. 왕조를 바꾸지 않는 이상 네, 왕이 네. 되기 어려웠고, 물론 이제 5.16을 하신 분 같은 경우는 거의 왕이나 다름없었지만 왕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네. 지금 이분은 이제 왕이 된 거고요. 네. 이제 이 수양대군이 그 평가가 갈리게 되는 건 이제 크게 이제 두 부류로 이제 제가 평가를 아주 거칠게 정리해서, 물론 굉장히 스펙트럼이 다양하지만 네. 이제 설명을 편하게 하기 네. 위해서 거칠게 이제 나눠보면, 네. 이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쪽에서는 이제 몇 개의 이제 얘기들을 하죠. 뭐 당연히 이제 형제와 조카들을 죽였다. 죽인 거. 삼촌이지, 삼촌이 조카 죽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삼촌이 조카도 죽이고 자기 동생들도 다 죽인 사건이죠. 네. 다 죽인 건 아니고 몇 명은 네. 자기 이제 위협이 되는 애들만. 살려두고 이제 자기한테 이제 반항하는 동생들은 다 죽인 것이고요. 그리고 세종대는 이제 한국사에서 굉장히 빛나는 시기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나온 그 이영훈 선생님이 쓴 책에서는 네. 이제 그거를 한번 공격해 보려고 비판해 보려고 하는 네. 시도가 있기는 네. 하지만 네.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세종대는 굉장히 빛나는 네. 시기죠. 근데 이제 세종대 다음에 이어진 시기가 이 수양대군의 세조대 시기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인 어떤 안정적인 정치적인 그런 업적들을 이어가지 못하지 않았나 이런 평가들이 있고, 문종이 일찍 죽어서 그런 건가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문종이 일찍 죽은 것도 굉장히 큰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이 공신 세력이 등장하는 그 시기가 돼요. 세조 그렇죠. 시대가. 이게 공신이라고 하는 게 이제 교과서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이제 훈구와 사림의 대립이라고, 뭐 훈구파 사림파 할 때 그 훈구파들인데, 네. 이제 이 사람들이 뭐 물론 이제 왕실은 아니지만 그 사실상 그 왕실처럼 이렇게 하나의 세력을 형성해서 그 특권층이 되는 거죠. 이른바 나라의 특권층이 돼서 이런 특권층이 많아진다는 거는 어쨌든 역사적으로 평가할 때 좋게 볼 수 없다라는 게 이제 부정적인 평가의 측면. 측면들이고. 네. 박정희 때 64, 5기, 8기 이렇게 보면 되나요? 그러니까 개국공신입니다. 맞죠. 개국공신들. 그렇죠. 개국공신이라고 할 수 있죠. 이분들도. 네. 그래서 그리고 긍정적으로 보는 쪽에서는 뭐 형과 조카, 뭐 형제들과 조카를 죽인 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 이지만, 뭐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이 세종대 정책들을 오히려 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쪽에서는 앞쪽에 이제 조선시대 앞쪽에 그 왕들이 했던 업적들을 그대로 연속성을 가지고 이어가고 있다. 그래서 경국대전이라고 알려진 그 조선시대 법전을 초안을 잡는 것도 이 세조대고, 그러니까 어떤 조선의 처음에 이제 조선 초반 100년에서 그 제도를 정비할 때 세조의 역할이 크다라고 네. 보는 게 이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쪽이고요. 그리고 뭐 이런 공신 세력들, 이런 특권층을 만드는 면도 있었지만, 뭐 이런 어쨌든 전제적인 왕권을 통해서 일반 지배층들이 반대하는 정책들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 세조가. 아, 태종이랑 진짜 비슷한 면이 많네요, 그러면. 그렇죠. 태종과 비슷한 면 그리고 스스로도 아마 그걸 굉장히 많이 의식한 느낌도 있어요. 영화 관상에 보면은 닮았다고 되는데 닮았다라는 표현이 있나요? 그 영정을 아, 보러 영정 가는데, 보면서 이렇게 예. 닮았다고. 근데 그거는 닮았다라는 거 불합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뭐 이쁨을 많이 받았다라는 얘기는 있죠. 할아버지가 이제 태종이죠. 제가 모르는 마당에서도 듣기에 그 약간 세조의 약간 수양대군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는 약간 정책적으로 그리고 그것이 뭐 초래한 결과가 얼마나 긍정적이었는가를 기준으로 보는 것 같고 부정적인 평가라고 한다면 약간 도덕적 윤리적 그 관점에 그 초점이 많이 두어져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그 형과 조카를 죽였다는 네. 그게 굉장히 강조되어 있고 네. 수양대군을 볼 때 영화에도 아주 잘 나오잖아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죽일 것 같이 네. 그렇게 이리의 성이다. 내가 왕이 될 성인가. 그래서 이 두 가지 평가들을 두고 봤을 때 네. 이제 이 두 가지 평가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한번 보고 네.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이런 생각들이 나왔는지 해석들이 나왔는지 보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세조 그러니까 또 세조라고 해요. 계속 하고 있는데 수양대군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어떤 네. 삶을 살아왔길래 네. 결국 이런 형제와 조카를 죽이는 데까지 이르렀는지 그걸 한번 쭉 살펴보려고 해요. 근데 이제 앞서 이제 사회자께서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그 전에 이제 한 두 가지 정도 정리하고 가려고 해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 앞에 있던 해석들이 왜 이런 해석들이 나왔는지에 네. 대한 어떤 간접적인 그런 내용들을 정리하는 것인데 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권력이라는 개념의 어떤 부정적인 어감이에요. 네. 네. 이제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연구자들이시기 때문에 이런 개념 문제에 대해서 좀 네. 예민하게 하시고 계시고 하실 네. 것이지만 네. 이제 아무래도 뭐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으로 설정 그 청취자분들을 설정하고 본다면은 아, 청취자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화내십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수준의 정리를 네. 한다면 네. 그렇다면 이제 권력이라는 개념이 일반적으로 또 언론에도 나올 때도 그렇죠. 이제 부정적인 어감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 댓글 중에도 우리 홍시 선생님 다시 봤다는 분들도 많으신데 권력의 확신이라며. 네. 네, 계속해 주시죠. 그래서 근데 이 어떤 권력이라는 게 굉장히 폭력과 거의 그 일치돼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네. 일반적으로. 네. 그래서 수양대군이나 앞서 이제 뭐 다뤘던 그 사람들이나 굉장히 권력욕에 취해가지고 네. 굉장히 악마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악마들이 돼서 막 다 주변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렇게 되면은 물론 이제 그게 뭐 좋은 일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사람을 죽이는 사람을 건 죽였으니까요. 물론 그렇기는 네. 하지만 죽일 놈 죽이는 건 괜찮습니다. 죽일 놈은 죽여야지. 무섭습니다. 맞는 말씀. 내 입장에서. 네. 근데 이제 이거를 뭐 평소에 저희가 일상적인 대화에서는 그렇게 뭐 쉽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게 역사적으로 평가할 때 이게 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는가는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네. 그래서 뭐 수양대군 같은 경우도 그냥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해버리면 굉장히 그쵸. 쉽고 계유정난도 그냥 뭐 나쁜 형제와 일. 조카를 죽인 일이다라고 하면은 뭐 쉬운 평가가 될 수 있겠지만 뭐 평가를 쉽게 할 수 있겠지만 네. 뭐 그렇다고 이제 저희가 그거를 역사적으로 어떤 생각을 더 해볼 수 있다거나 상상력을 발휘해 볼 수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막히게 되죠. 네. 역사학적으로 무엇인가를 분석할 때 나쁜 놈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진 않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런 개념으로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어떤 주체가 전략 목적이 있는데 뭐 자기 조카를 죽이거나 뭘 하거나 그건 일종의 변수인 거죠. 그게 목적이 아니까 무슨 그렇죠. 전략적 목적으로 네. 이걸 했냐. 그 과정에서 이런 변수들이 있었고 이걸 어떻게 종합적으로 평가했지. 이렇게 보는 거에 뭐 역사학적 접근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요. 네. 그래서 이제 권력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어감을 네. 좀 지워버리고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현대사에서는 권력욕이라고 하는 거랑 비슷하게 부정적인 어감을 갖고 있는 게 정치입니다. 정치. 정치적이다라는 표현이 마찬가지로 권력욕이랑 등치가 되는 거라서 그렇죠. 너 되게 정치적이네? 라는 말이 되게 욕같이 이제 느껴지는 거죠.
그게 이제 정치를 한다는 게 곧 권력을 의미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게 다 연결되는 것 같아요. 뭐 게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정치질 한다고 하는 게 무슨 게임에서 그런 게 나오지? 일종의 이제 비속처럼 쓰이게 되는데 무슨 게임을 하시는 게 있나 본데. 아니 그 게임은 제가 하진 않지만 예전에 했었고 뭐 여러 가지 게임을 섭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거슬리더라고요. 이 정치질이라고 하는 게 뭐 그쵸. 사실 정치라는 게 그렇게 안 좋은 뭐 그게 아닌데 그렇죠. 그래서 뭐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5.16 하시면서 더 다뤄지게 되겠지만 이 수양대군이라는 사람의 이미지가 그 박정희 전두환과 굉장히 밀접하게 붙어 있어요. 네.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박정희 정권 때 이 수양대군 관련한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뭐 박정희 정권 때 뭐 이순신이라던가 네. 맞아요. 이순신은 뭐 군인이니까 뭐 나라를 구한 군인 뭐 이렇게 해서 태종 그리고 세조 이렇게 뭐 이제 정황상 어쩔 수 없이 폭력을 쓰게 됐고 그래서 왕이 되어서 어떤 뭐 근대화 이룩 뭐 이런 이미지들을 이제 차용해서 썼던 거죠. 그래서 세조에 대한 연극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해요. 그리고 이게 어쨌든 박정희와 그 전두환의 그 군사 정권이 60년대와 80년대에 계속됐기 때문에 이 시기를 거쳐서 그 대학 생활을 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공부하고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나이가 굉장히 많겠는데 그때는? 그렇죠. 곧 퇴임을 앞두시는데. 아무래도 이 시기를 겪으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딱 이거를 분리해서 생각하시기가 어렵고 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이 네.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공감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양대군을 거의 박정희 전두환 보듯이 그러니까 수양대군이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그리고 그 이후에 하는 것들을 이제 그거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도 있을 텐데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긍정적으로 역사적으로 평가하게 되면 마치 지금 박정희와 그 전두환의 군사 정권을 합리화해 주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의심을 스스로도 하게 되고 또 다른 연구자들한테도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게 저는 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충분히 공감되는 일이긴 하지만 네. 어쨌든 이 그 박정희와 전두환의 그 군사 정권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라도 수양대군을 좀 더 객관적으로 분리시켜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당연히 상황은 다르고 수양대군은 왕조의 때 사람이고 또 박정희 전두환은 그 민주주의 공화국에 그렇죠. 있었던 쿠데타이기 때문에 네. 이걸 좀 분리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그 두 가지를 좀 생각한 다음에 네. 이제 수양대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펭귄 선생님께서 아주 큰 화두를 던지셨어요. 이러한 내용은 사실 저같이 조선시대 저는 뭐 기원 전의 조선이긴 하지만 전공이 아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시각 그 바로 그 세조가 나쁜 놈인가 아닌가에 대한 그런 아주 가치 판단이 사실 앞서 말한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학계에서 수양대군을 재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 금기시되었던 건가요, 그러면? 금기시라기보다는 네, 긍정적인 평가를 하시는 선생님들도 있고 이제 부정적인 평가를 하시는 선생님들도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 상태죠. 근데 교과서에 어떻게 돼 있지? 교과서에는 아마 저는 기억에 되게 수양대군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그 밑에 왜 의의와 한계 부분에 의의와 교과서 굉장히 열심히 읽으시네요. 돋보기, 역사 돋보기 막 이런 거. 더하라보기 그런 거. 비록 뭐 그는 이렇게 되었지만 뭐 가족과 뭐 그것을 죽였다라는 점에서는 뭐 비난받을 만하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었던 거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양가론 쪽으로 써온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도 교과서에는 아마 긍정적인 부분이 더 크게 부각이 넣어져 있을 되고, 걸로 알고 있어요. 약간 정책에 대해서 그것이 불러온 결과에 대해서 좀 가치 판단을 두어서 평가하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근데 대중들한테 각인되어 있는 수양대군은 무조건 이정재입니다. 맞아. 무조건 이정재일 겁니다. 이리에서. 포악하고, 네. 그렇죠. 포악하고, 물어뜯고 놓지 않는. 약간 그런 사냥단이고 느낌. 사냥단이고, 칼을 쏘고 뭐. 얼굴에 칼빵 있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그려져 있어요. 네. 그럼 이제 수양대군 다군? 수양대군 이름이 뭔가요, 선생님?
수양대군 이제 유죠. 네. 유. 이 이름이 유예요. 무슨 유예요? 무슨 이유예요? 유자 이름 쓸 무슨 거 아니에요? 유예요? 유자. 이거 어쨌든 복잡한 한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피휘하기 좋게 조선시대에도 약간 그런 게 있나요? 아, 그럼요. 피휘 그때. 이름 만들잖아요. 네, 저번 시간 이름 들으신 어려운 분들 알고 있죠? 이름. 범인 선생 전혀 모르는 얼굴로. 저 원래 알고 있어요. 그래요? 네, 왕 이름을 못 쓰니까 일부러 어려운 한자들 잘 안 쓰는 맞아요, 것만 맞아요. 갖다 붙인다. 좋아요. 네, 그럼 수양대군 이유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앞에서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이정재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얼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수양대군한테도. 이제 수양대군이 처음에 기록에 등장하는 건 한 16살 정도 때, 16살, 17살 때 처음 나와요. 태어난 건 이제 태종 17년, 1417년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충녕대군이었죠. 세종에. 세종과 이제 소원왕후, 심씨, 나중에 그러니까 소원왕후가 되죠. 세종 때. 네. 그래서 둘째 아들로 태어났고요. 첫째 문종과는 이제 3살 차이고, 그리고 나중에 죽이게 되는 안평대군은 1살 차이 동생입니다. 연년생이네요. 연년생이죠. 네. 그래서 이제 문종 같은 경우는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원자로 책봉이 돼요. 그러니까 맏아들이라는 거죠. 왕의 맏아들이다. 네. 그렇게 공식적으로 정해지는 거고 네. 세종 3년 1421년인데 8살에 왕세자가 돼요. 그러니까 그때는 수양대군은 5살인데 네. 이미 자기는 5살일 때 자기 형 같은 경우는 이미 왕세자, 그러니까 다음 왕을 물려받을 사람이란 게 이미 정해진 상태였고요. 네. 그래서 문종의 지위는 실제로 굉장히 세종대 내내 안정적이었고 문종이 잘한 것도 있지만 세종대 후반에 문종은 세종을 대신해서 세종이 뭐 병치레도 많이 하고요. 후반에 되면은 또 네. 다른 것에도 관심이 많아지기 때문에 네. 전반적인 이런 세세한 업무 같은 건 문종이 다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왕세자에다가 왕세자가 된 지도 굉장히 오래되고 또 심지어 세종을 대신해서 업무까지 일도 수행하는 세자가 되기 때문에 뭐 이거 더 이상 건드릴 수 없는 확고한 위치에 서게 되죠. 그래서 수양대군이 아마 어렸을 때부터 나는 이 형을 제끼고 동생들을 제끼고 왕이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기에는 굉장히 정황적으로 어려웠을 어려운 것 상황이 같아요. 아니었나. 네. 그러면 생각이 뭐 됩니다. 사실 이 정도면은 수양대군 낄 자리가 없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냥 원오브댐 정도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원래는 그럼 이 사람은 그냥 원래 아예 이쪽으로는 관심을 안 두는 게 맞는 거네요. 그렇죠. 워낙 원래- 문종이 안정적이고. 원래 이 조선에서는 뭐 원래라는 말이 좀 무색하게 좀 그렇긴 하지만. 거듭되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대군 특히 왕자들이나 이제 친척들 왕의 이씨성을 가진 친척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치판에 끼어들지 못하게 하는 게 원칙을 세워놨어요. 태종이. 이거 물론 이제 왕위를 위협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만약에 친척이나 아들이 그러니까 왕의 아들이 네. 어떤 정책을 맡아서 진행을 했는데 뭐 사고가 나거나 했을 때 그럼 처벌해야 되잖아요. 네. 처벌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자기 그래서 아예 원천봉쇄를 하는구나. 그렇죠. 원천봉쇄를 해왔던 거고 수양대군이나 동생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원칙대로 한다면 어떤 그런 정치 보직을 마치 말았어야 되는 중심에는 거예요. 들어올 수 없는 것이죠. 이게 원래 정도전이 주장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닌 아니, 것 같은데요? 선생님 아니, 표정이. 드라마에 나와요, 이게. 아. 뿌리 깊은 나무랑 다음에 했던 드라마가 뭐죠? 뿌리 깊은 나무 프리퀄로 했던 거, 정도전 나갔던 거. 유아인 나오고. 김명민 육룡이 다르샤. 아, 예. 거기서 유아인이 정도전을 제끼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게 왕족은 정치를 할 수 안 없다. 된다. 요거에 빡쳐가지고 딱 가는 걸로 나오거든요. 정도전이 한 게 아니었군요. 근데 정도전 시기에도 뭐 정도전이 할 수 있는 얘기였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도 대군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대군들을 다 정치에 이제 포용할 수 없다라는 얘기였고요. 세종대왕이래 또. 세종은 또 자식이 되게 많았잖아요. 또 게다가 그렇죠. 뭐 일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셨지만 자식도 많이. 타산왕. 다산 왕이시죠. 본인이 낳진 않았지만. 네. 그렇죠. 네.
그래서요. 이제 17살 때부터 이제 실록에 처음 네. 등장한다고 하는데. 네. 세종의 아들은 뭐 8명이죠. 대군만. 네. 그러니까 소원왕후와 자기 세종과의 사이에서 난 아들만 8명인 네. 거고요. 한 부인을 두고 8명. 네. 딸은 제외한 숫자입니다. 세종은 이렇게 되면 성군이라 부르기엔 정말 나쁜 사람이네요. 아니, 왜요? 예. 조선의 질서로 보면 다사는 좋은 거죠. 아니, 또 뒤를 이어서 왕의 계속 업무니까요. 네. 프로페셔널. 프로페셔널. 아니 업무에 충실했다.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다산이 어떤 의미였는지 그냥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제 왕이라는 자리가 어쨌든 다음 왕대도 생각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은 최대한 그 후손을 많이 남기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근데 너무 많이 분란의 많으면 안, 씨앗이 그러니까.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너무 많으면 안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당시에 이제 유아 사망률도 높고 또 누가 또 물론 장자가 다 왕이 되면 좋겠지만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삐리한 놈이 또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또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 어쨌든 뭐 그 수양대군처럼 왕위를 꼭 뺏는 그 종친이 되는 게 아니라 다 나쁜 놈은 아니니까. 왕실을 또 보호하고 하는 역할, 왕실의 어른으로서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선도 공식적인 왕위 서열이란 게 있습니까? 왕위 계승 서열? 이런 건 없죠. 뭐 이제 흔히 이제 일반적으로 종법적 질서라고 하는데 뭐 마다들 장자가 적장자가 뭐 상속을 다 받는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제 조선도 그렇게 하고 싶어 했죠. 원칙은 마다들로 왕세자를 세운 다음에 왕세자가 그 다음 이제 왕위에 오르는. 근데 이렇게 된 왕이 27명 조선 왕 중에 6명밖에 안 돼요. 의미가 없네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했던 왕들도 뭐 뒤에 제가 뭐 얘기하려고 준비는 했었는데 뭐 연산군도 그렇게 그쵸. 올랐던 왕 중에 하나고요. 그 왕또라이 중에 그렇게 돼서 올랐는데 나중에. 왕또라이. 그렇게 최고의 된 왕또라이가. 사례들이 있고 뭐 대체로 재위 기간들이 짧은 편입니다. 이제 숙종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으로 길게 왕을 했던 사람이고요. 네. 그래서 그 수양대군이 이제 17살에 처음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16, 17에 처음 이제 실록에 등장을 해요. 수양대군이라는 이름으로. 네. 처음에 이제 한평대군으로 이름을 지으려고 했는데 한평이라는 게 이제 지명도 있잖아요. 이제.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로 대군의 이름으로 인해서, 쓰기는 좀 네. 처음엔 또 수양대군도 아니었고 진양대군이라는 이름이었어요. 근데 뭐 여기는 헷갈리니까 네. 계속 수양대군이라고 네네. 할게요. 네. 처음 참여한 공식 자리가 이제 잔치를 주관하는 자리였어요. 이제 명나라 사신들이 왔는데 명나라 사신들이 이제 돌아갈 거 아니에요. 이제 돌아갈 때 이제 세종이랑 그 왕세자였던 문종이 이제 병이 있거나 그런 경우 이제 대리를 하게 됐고요. 네. 뭐 이것뿐만 아니라 뭐 정치 중심에는 참여하지는 않았는데 뭐 세종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나 아니면 왕실에 관련된 사안들에는 또 다 참여를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세종이 직접 그 수양대군이나 또 다른 대군들을 공부를 계속 시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놀지 말고 네. 계속 공부를 역할을 시키게 해라, 해요. 네 역할을. 네. 그러니까 문종 같은 경우는 밥 3끼를 세종이랑 같이 먹고요. 무슨 막혀. 아빠인데. 아버지니까. 말을 그렇게 하는데. 아빠랑 밥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요. 편집할까요? 밥 먹고 이제 밥 먹은 다음에 상 물리고 거기서 다시 공부하고요. 그러니까 3끼 먹고 공부하고 3번씩 마주보고? 공부를 하고. 예. 거기에 이제 대군들도 참여해서 공부시키게 하고 오지게 시켰을 것 같은데 세종 자기가 네. 또 똑똑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좀 힘드니까 아. 집현전에서 공부하기 시키고 그 얘네들 그러니까 왕자들이 네네. 어떤 공부를 얼마나 하루에 얼마나 진행했는지 아, 계속 숙제 검사. 어떻게 네, 보고하게 하고 밥 숨이 먹는 좀 자리가 막히겠네요. 좋진 않았을 것 같아요. 뭐 직접 회초리도 줄고 합니까? 어우. 세종이. 그런 내용은 없는데 그런 데는 없는데. 아마 뭐 장성한 아들들이니까 이때쯤 되면은 뭐 그렇게 때리기까지 했을까 싶긴 말로 저는- 때렸겠죠. 왜 때렸을 것 커서도 같아요? 맞았지? 나는 왜 커서도 맞은 거야?
나는 왜 커서도 맞은 거야? 생각이 어려서. 생각이 어려서 맞췄구나. 예. 이거 보면은 그 수양대군이 참여한 그 행사들을 보면은 명나라 사신이라고 하면 이거는 거의 뭐 이거 되게 중요한 자리 아닌가요? 그 수양대군에 대한 세종의 신임이 있었던 걸로 볼 수 있나요? 그래서 뭐 아마 안평대군이랑 수양대군이 제일 많이 이런 행사나 아니면 뭐 책을 만들 때 감독으로 들어간다거나 행사를 자주 뛰는. 행사 자주 행사- 뛰는 약간 약간 장윤정 그- 같은 그런 건가요? 그렇죠. 잔치에는 꼭 잔치. 그러니까 장윤정, 박현빈 콤비 같은 거네요. 수양과 안평. 네. 안평대군은 이런 잔치에는 많이 안 나가는데 아 그래요? 수양대군이 저 행사 잔치. 전문. 행사 전문. 그러니까 나는 이 얘기를 듣고 그 생각을 했어요. 그 행사 잘 뛰고 그 행정 업무 잘하는 일 잘하는 선배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 누굽니까? 믿고 맡기는 후 네임. 네, 저도 알 것 같은데. 예, 그분 믹스 커피님이니까 그런 건 아닌가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말문이 막히셨네요. 아니 잘하시죠. 믹스 커피님이 원래 선후배 관계가 굉장히 엄격하신 분. 아닙니다. 그럼 이셨군요. 네. 같이 한번 나와야 돼. 이미 그러면 수양대군 20대 때부터 뭔가 엄청난 게 좀 역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약간 저는 원오브댐으로서 그냥 일반적인 대군으로서의 그냥 정치적 역할을 했던 건가요? 약간 좀 그게 무게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세종 생각은 뭐 세종이 써놓은 건 아니지만 그냥 이 정황이나 뭐 이런 언동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이미 문종이 다음 그러니까 왕세자의 지위가 확고한 상태니까 나머지 대군들은 그럼 놀 순 없잖아요. 나머지 대군들 공부시켜서 네. 뭐 정치를 시킬 순 없지만 뭐 이런 자기가 관심 있는 제도 정비의 뭐 고사들을 알아온다던가 아무 뭐 책을 만들 때 뭐 잘하고 있는지 감독을 보낸다거나 뭐 이런 것들의 일을 시키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나중에 뭐 문종이 자기가 죽고 문종이 즉위하더라도 이런 역할들을 대군들이 해주면 뭐 나쁘지 않겠다. 정말 순진한 생각인 것 같아요. 약간 새끼 호랑이를 네, 바보 제대로 아닌가? 트레이닝을 어떻게 시키는 그렇게 생각을 할 느낌인데. 수가 있지? 이렇게 같이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면 사람이 이렇게 엄격하게 교육을 받았는데 내가 쓰일 때라고는 이런 거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게 화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그 내용들을 보면 특히 수양대군 같은 경우는 이제 큰 사업에 참여했던 게 그 세종의 그 공법 관련한 거에 참여한 연분 게 9등, 커요. 전분 6등. 예, 교과서에 그렇게 나오는 외운 게 생각나네요. 예, 그 세금 걷는 거 아닙니까? 그거? 맞습니다. 토지세 토지세 관련한 걷는 맞아요. 거. 내용입니다. 레벨로 나눠가지고. 이 토지세 이제 재정 문제와 뿌듯하고 계십니다. 이거 그 학부 때 시험에 나왔었던 것 같기도 하고. 맞습니다. 굉장히 이게 세종이 굉장히 오랫동안 공을 들인 작업입니다. 세종 9년부터 시작됐고요. 세종 26년까지 논의를 거치게 되는 겁니다. 뭐 10년 이상을. 그렇죠. 이걸로 여론조사도 한 거가 이제 그 세종의 그 업적들이 나올 때 또 유명한 내용 중에 하나죠. 여론조사 이때도 전문기관이 따로 있었나요? 여론조사 그것도 외주 줬나요? 아마 그 아웃소싱을 향리와 해서? 서리들이 열심히 향단자. 국가에서 했군요. 그렇죠. 아무래도.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파격적인 그 여론조사를 했고 네. 그래서 그런 굉장히 오래 걸린 작업들을 마무리하는 작업에 수양대군이 참여를 해요. 그래서 이미 아마 일을 하는 데서는 거의 뭐 마스터급이어도 네네. 뭐 무리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일을 되게 잘했었던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세종대 정책들을 그 세조가 그 연속성을 가지고 했다라고 그런 경험도 얘기하는 그 분들의 이제 주장의 근거들 중에 하나도 이런 그 세종이 관심을 갖고 했던 제도들을 이제 작업을 할 때 마무리 작업이라던가 중간 과정에 수양대군이 참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렸을 그런 때부터. 것들을 네. 그리고 이제 세종 말년에 되면은 네. 뭐 이런 작업들은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뭐 굉장히 많아서 여기에 다 얘기는 할 수 없고 말년에 이제 불교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집니다. 세종이. 귀하지는 않고. 그렇죠. 예. 이제 뭐 궁궐 안에 그 불당을 불당도 만든다던가. 만들고 이거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수양대군과 안평대군이 또 역할이 많아집니다. 이 불교를 그 조선에서는 불교를 그렇죠. 왕이 나서서 막 할 수는 없는 이게 좀 상황이었는데. 껄끄러운 상황인데
이제 왕자들이 나서서 대신 이런 불교 행사 또 행사네요. 이런 행사 전문. 행사나 행사 전문이? 이런 걸 주관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된 거는 뭐 세종이 뭐 즉위하기 전부터도 이런 불교라던가 뭐 무당이라던가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뭐 풍수질이라던가 이런 거에 워낙 관심 분야가 네. 넓기도 했고. 이른바 세종이. 잡기라던가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네. 네. 그래서 역할이 많아지게 된, 그러니까 불교 행사가 많아지게 된 게 법명이 따로 있을까요? 세조의 법명? 수양이 세종? 수양 아니 세종? 둘 다. 세종 혹은 수양의 법명. 아마 있었어도 말하지 기록엔 남기지 않았겠죠. 않았을 거고 둘 다 후에 불교에 심취한 거는 비슷하긴 하죠. 그렇게 된 거는 이제 세종 26년 이제 세종이 32년까지 재위를 하는데 거의 막판에 와서 네. 5번째 아들인 광평대군이 죽어요. 그리고 그 1년 후에는 그 7번째 아들인 평원대군이 죽고요. 그리고 그 1년 뒤에는 자기 아내인 소원왕후가 죽어요. 이렇게 보면은 그냥 세종이 오래 살았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들이 요절했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세종이 좀 오래 살았다. 병으로 다 이제 죽게 되고 이제 소원왕후 같은 경우에 이제 나이가 있었죠.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그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서 죽음을 목도한 마당에. 네. 그리고 세종이 뭐 저희가 알기로는 뭐 업적이 굉장히 많고 네. 지금 생각하기로는 정말 많은 걸 이뤘다라고 생각하겠지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요. 그걸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그 말년에 와서는 내가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약간 그 얘기를 겸양의 와. 표현 아닐까요? 겸양? 근데 좀 겸양이 탄식하는. 지나치네요. 탄식 약간 뭐 거기에 뭐 감탄사 이런 게 좀 오호라. 그렇다기보다는 뉘앙스를 봤을 때는 이제 자기가 해놓은 일들이 많이 어그러진 게 많거든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애초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방향으로 정리된 것도 많고 또 세종대의 가뭄도 굉장히 많이 드는 왕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가뭄이 여러 차례 있었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세종이 좀 마음이 좋지 않았고 또 이렇게 주변에 가족들까지 다 죽게 되니까 죽으니까. 이제 그런 걸 대신해서 불교 행사를 좀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세종이 이제 4년 뒤에 죽게 돼요. 그러니까 이미 안평대군과 수양대군은 굉장히 이미 할 일이 많아진 상태고 불교 행사까지 이제 도맡는 상태고요.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제 영향력이나 비중이 뭐 결코 낮아질 적지 수 않았죠. 없는 상황이 돼 있는 상태에서 세종은 죽고 문종이 즉위하게 됩니다. 1시간 만에 세종 한 명 죽었네요. 네. 더 빨리 죽이려고.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후로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 세종이 죽고 문종이 즉위하는데요. 네. 문종이 즉위하는데 이제 얼마나 영향력이 그러면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례가 하나가 있어요. 문종이 즉위한 다음의 일인데 네. 이것도 불교 행사와 관련된 일이에요. 행사를 굉장히 많이 뛰시네요. 행사맨이에요, 행사맨. 네, 불교 관련한 일인데 네. 이제 불교 행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중들을 많이 만나고 아마 네, 친한 사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사원부나 사관원이나 네. 이 관리들 신료들 같은 경우는 이걸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불교 행사를 많이 하고 뭐 불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왕자들이 불교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거. 근데 사원부에서 이제 조선은 중들이 그 자기 증명서가 있어야 돌아다닐 수 있어요. 증 같은 거요? 네. 왜냐하면 중을 사칭하면 이제 어떤 군역에서 면제되고 세금 안 내니까.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중들한테 이런 자격증, 증명서 이런 것들을 발급하게 돼 있는데 이런 증명서가 없는 중들이 발각되면 이제 다시 원래대로 돌려보내요. 원래 있었던 곳으로 돌려보내게 되는데 돌아다니지 마라. 그렇죠. 그래서 그때 아무래도 서울 쪽에 행사가 많았을 거니까 중들이 돌아다녔을 텐데 이제 사원부에서 이 한 명을 적발한 거예요. 증명서가 없는 중을. 네. 그래서 이 사람한테 칼을 채워서 그 칼 아시죠? 그 사각에 옥중에서 보면 이렇게 크게 목에다가 이렇게 운신을 네. 불편하게 하는 걸 씌워서 이제 호송 중이었는데 그걸 지나가다가 본 수양대군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하면서 이제 중에게 차여져 있던 칼을 풀게 한 다음에 그대로 이제 문종한테 가서 보고를 한 거죠. 사후 보고했네요. 그렇죠. 선조치 후보고를
한 거예요. 아, 왕이 내린 명을. 응. 왕이 내린 명이에요? 명이죠, 사실상. 왜냐하면 관리는 자기 업무에 충실하고 있었던 거니까. 그래도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이 기록이 이제 문종실록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네. 세조대 작업인데 이걸 남겨둔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뭐 수양대군의 어떤 자비심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한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문제가 됐던 거는 바로 이 선조치 후보고 그러니까 왕의 명령에 따라서 업무를 보고 있는 관리가 결정한 사안인데 이거를 뭐 문종한테 직접 뭐 얘기해와서 뭐 이런 걸 봤는데 이건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 문제가 아니라. 없었겠지만 본인이 그 자리에서 칼을 벗기게 한 다음에 나 이거 했어 형. 나중에 가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이걸 이제 신료들은 문제를 제기해서 이 선조치 후보고가 아무리 작은 네. 일이라고 해도 네. 나중에 이게 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듯이 그런 소지를 남길 여지가 있다라고 공격을 하지만 이제 문종은 뭐 작은 일로 다 어떻게 다 처벌을 하냐. 그리고 뭐 심했던 건 맞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뭐 하지만 뭐 저희가 결과를 다 알고 있듯이 선조치 후보고를 또 하게 됩니다. 나중에. 또 네. 처음에 잡았어야 되는데. 그렇죠. 물론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문종이 아마 일찍 죽지 않고 그 세종의 처음 구상 대로. 제 상상대로 세종이 했을 구상대로 네. 문종이 만약에 오래 살았다라고 하면 이 대군들도 아마 비슷한 역할을 물론 사고야 많이 치겠지만 비슷한 역할을 하면서 살아갔을 거예요. 근데 어차피 형은 그렇죠. 어차피 형은 뭐 왕이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걸 한다. 이렇게 뭐 살았을 텐데 문종이 세종의 그 국상을 치르고 난 다음에 바로 죽게 돼요. 3년 만에. 네. 이게 문종에 대한 이미지도 그러면 네. 약간 그런 게 좀 있나요? 우리가 딱 생각했을 때 그 관상에 나오는 병약하고. 병약하고 파리한. 약간 뭔가 좀 강단 없고 네네. 이런 이미지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갑자기 그냥 죽었을 뿐. 그렇죠. 뭐 왜? 병약하기는 했어요. 병치레를 많이 하기는 했는데 원래 골골 80인데. 그렇죠. 그걸 생각해 보면 문종 정확한 사인이 뭐예요? 그냥 뭐 병치레로 죽은 그냥 그렇게 네. 병이 무슨 병인지는 그렇죠. 기록은 뭐 그때 없고요? 당시에 예, 병들은 뭐 또 아마 병으로 위독해져서 이제 죽은 건데요. 근데 아마 문종이 병약하기는 했어도 그런 어떤 판단력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아예 뭐 굉장히 좀 우유부단하고 그랬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왕세자 자리가 힘든 자리인데 굉장히 오래 버텼거든요. 왜냐면 왕세자라는 자리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아, 홍길동입니까? 홍길동이네요. 그러니까 왕세자가 되면 뭐 물론 다른 왕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왕은 왕이에요. 아버지라고 할 수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 자리를 버텨낸 사람이고 그 문종이라는 사람이. 네, 세종의 업무를 대신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유약하다는 호락호락한 사람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아닌데 너무 빨리 돌아가셨네요. 그럼 죽기 전에는 뭔가 내가 어떻게 한번 왕이 되겠다, 왕이 돼보겠다 이런 마음을 품진 않았겠네요. 그럼 수양이. 세조가. 그게 좀 어렵지 않았을까 싶어요. 문종을 제껴야 되는데 이거는 맞아. 너무 큰 일이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우리 펭귄 선생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걸 보면 수양대군이 문종 죽기 전까지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문종 사후에 갑자기 이렇게 관상에서처럼 네. 확 욕심이 들었던 건가요? 관상에서는 사실 문종이 살아있을 살아있을 때도 때 이제 그렇죠. 맞다. 이 형이 곧 죽을 거니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표정이잖아요. 뭐 물론 말로는 안 나옵니다. 네. 그럼 문종 사후에 그럼 수양대군의 양상은 어떻게 됩니까? 영화에서처럼 그렇게 막 으르렁 되기 시작하나요? 이제 단종이 12살로 네. 즉위를 합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맏아들로 왕세자를 거쳐서 왕이 되는 경우는 6명밖에 없고요. 문종이 처음이었고 단종이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연하게 저희는 이제 느끼지만 중법 질서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럴 거라고 뭐 암암리에 생각은 하지만 당시에는 뭐 막상. 이게 원칙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꼭 그래왔던 건 아니다.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게 당장 뭐 맏아들 왕세자를 거쳤다고 해서 뭐 정통성이 완벽하다. 뭐 이것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이고 네. 또 단종의 나이를 많이 이제 지적을 하게 되는데요. 너무 어렸다고 너무 얘기하는 어렸다. 것처럼. 근데
성종도 13살에 즉위를 하고 숙종도 아. 14살에 즉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인 기준이 당시 16살인데 막 어릴 때도 즉위한 건 또 뭐 아니네요. 그렇죠. 뭐 꼭 엄청 어렵다. 그 당시 사람만 사회적 어렸던 기준으로 거는 봐서도 나이가 어린 게 아니었고. 그렇죠. 그렇죠. 16살이 성인이니까 거의 준성인. 아, 진짜. 아, 그리고 요즘 12살도 무섭습니다. 아이, 네. 초사? 초 12살 초5죠. 초5입니까? 네, 초5입니다, 초5. 애들 무서워요. 네. 근데 이제 성종이나 숙종과 그 단종의 상황이 굉장히 달랐던 거는 이 숙부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아, 이 아들만 그것도- 8이었다 그랬잖아요. 이 숙부들이 5명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 수양대군, 안평대군, 임영대군, 금성대군, 영흥대군 이렇게인데 영흥대군은 굉장히 어렸어요. 나이가. 네. 막둥입니다. 8번째 아들인데 그래서 세종이 굉장히 이뻐한 아들이고요. 그래서 수양대군이랑 17살 차이예요. 영흥대군이. 아, 일찍 결혼했으면 그만한 아들이 있었겠네요. 그렇죠. 문종관 20살 차이인 아이고. 거고. 그 임영대군 같은 경우는 좀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이런 논팽이. 사람이어서 조금 제껴. 이 미리 정치적으로는 제꼈고. 좀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았고 네. 이제 영흥대군은 너무 어렸고 네. 그리고 이제 금성대군은 이제 수양대군이랑 안평대군을 따라다녔고 형. 그렇죠. 이 영향력이 셌던 건 이제 수양대군, 안평대군인데 역시. 어쨌든 이 대군인 숙부가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경우가 흔치가 않고요. 네. 엄청 압박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어머니도 죽은 상태였고 자기 할머니도 죽은 상태여서 뭐 성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렴청정을 했지만 지금 그렇게 해줄 사람도 없었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왕실의 어른이라는 사람들은 다 대군 들밖에 숙부들이고 없었고. 그리고 또 이제 어머니나 할머니도 이미 안 없는 계시고. 상태.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문종이 죽을 때 그래서 단종을 이제 맡겼던 게 그 의정부 대신들이에요. 이제 그 수양대군과 그 대결 구도로 나오는 김종서, 김종서. 그리고 황보인, 그리고 남지라는 사람 이렇게 3명이 이제 문종이 죽을 때 그 유언을 들었던 3명이에요. 그래서 이 3명 중에 이제 남지 같은 경우는 병으로 사직을 하고 김종서와 황보인이 사실상 국정을 맡게 되는데 황보인은 성격이 그렇게 막 이렇게 센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고 김종서의 성격이 좀 센 운이 사람으로 없겠네요. 그러면. 얘기가 나와서 아마 김종서가 거의 주도를 했던 것 같아요. 같이 있기는 했지만 송광호는? 송강호는 관상가 양반이었잖아요. 관상가 양반 여기 없었습니까? 간상가 양반은 쉽지 않죠. 이 자리에 있기 아, 쉽지 않구나. 굉장히 높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그 국정을 운영을 하는데 아무래도 그 이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았어요. 신료들이 이제 왕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왕은 아니지만 어쨌든 파워가 있고. 네, 이 그림으로 봤을 때 어린 그 왕을 그 주변에서 겨드랑이에 끼고 천하를 호령하는 그런 느낌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비판이 많아요. 특히 이 김종서와 황보인 같은 경우는 집현전 출신이 아닌데 집현전 출신 이 관료들이 굉장히 많은 비판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특히 뭐 황표정사라고 해서 그 왕이 뭐 임명해야 되는 사람 위에다가 미리 표시를 한다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사권을 좌지우지한다. 실제로 김종서 아들이나 친척들이 관리로 다 들어가게 되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뭐 김종서가 나중에 억울한 면이 나오기도 하지만 이런 뭐 자기 주변 자기를 따르는 세력들을 그 인사를 했던 거는 뭐 이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굉장히 국정 운영이 그렇게 매끄럽진 않았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종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안정적으로 도와줄 수가 없는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뭐 정통성이야 단종이 그 세종의 분명하지만, 손자니까 네. 이제 뭐 의심할 건 없지만 현실적으로 이 권력을 보장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어요. 뭐 수양대군과 안평대군은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까라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문종이 일찍 죽게 돼서. 단종 정도는 쉽게 제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어느 순간 했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뭐 단종이 딱히 이렇게 어떤 사례가 있냐면 단종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김종서를 비판하는 사례 중에 하나인데 이 단종이 명령을 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이쪽에 있던 그 창덕궁이 당시 공사 중이었는데 창덕궁 공사에 참여한 군대를 빼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밑에 있던 신하들이 뭐 모르시는 얘기다. 어떡해. 지금 빼면 안 된다라고 아이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되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나중에 다 세조대 사람들이 작성을 한 거기 때문에 실록을 편집을 한 거라서 그런 것만 남아 있는 건지 아닌지는 확실하진 않지만 그런 사례들이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군들 같은 경우는 물론 자신들이 이제 왕이 될 수 있는 꿈을 꿨을 수도 있지만 네. 반대로 자기들이 그럴 생각이 없다면은 또 자기들이 반란의 스스로가 반란의 명분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왕위를 어쨌든 받을 수 있는 혈통적 네. 전통성은 있는 사람들인데 네. 그 자기는 반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은데 남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를 추대할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이 경우에는 자기도 처벌을 받죠. 네. 자기가 명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잠재적인 위협은 있어요. 이 지금 수양대군, 뭐 안평대군 이 사람들이 워낙 그 영향력이 있었던 당시에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뭐 자기가 반란을 일으키지 않아도 누군가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를 추대하는 그게 실패할 경우엔 자기도 이제 처벌받을 다 수 있고 망하는. 네. 또 반대로 어떤 대군 중에 하나가 성공을 하면 나머지 대군들은 당연히 이제 쉽지 않은 상황이 되겠죠. 이제 이런 잠재적인 위협은 있었을 상황이에요. 근데 문제는 정말 이게 급박했냐는 거죠. 이 누군가 막 정말 다른 대군을 추대해서 당장이라도 반란이 일어날 것 같고 막 의정부 대신들이 정치를 너무 못해가지고 분단을 하거나 뭐. 막 갑자기 나라가 무너지거나 막 이런 상황이었냐는 거죠. 이제 이거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수양대군에 대한 그 평가가 갈리는 것 중에 하나죠. 이 부분이. 수양대군 자신도 이거를 판단이 안 돼서 이럴 바에는 내가 그냥 먼저 치고 나가자. 그냥 치고 나가겠다 이런 거 아닌가요?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조선의 보위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조선의 보위. 조선을 보위하는 거다. 그렇죠. 자기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이제 지금 선생님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네요. 그러기보다는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이 네. 저희한테 남아 있는 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급박한 상황이었나? 반란을 반드시 김종서랑 안평대군이 이렇게 정말 위협적이었나? 수양대군한테? 근데 그런 생각은 들죠. 보면 항상 그쪽 김종서 쪽에서 자기를 감시한다거나 뭐 이런 그런 썰들은 많이 돌아다니고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뒤에 자세히 이제 그 계유정난의 사건들을 쭉 시간대로 살펴볼 텐데, 근데 거기서 얘기 드리겠지만은 굉장히 거의 저항 없이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감시하고 있었고 실제로 공격하려고 마음을 먹었었다면 뭔가 대비를 했었어야 될 텐데. 큰 저항이 있었을 것 같은데 굉장히 빠르게 신속하게 속전속결로 그 반란이 끝납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보거나 했을 때 정말 수양대군이 그 잠재적인 진짜 위협을 위협을 느꼈는가? 진짜 위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게 어떤 근거를 통해서 했는지 그건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심지어 그 뒤에 그 세조실록이나 성종실록 그러니까 세조대 공신들이 그 참여했던 그 실록에도 정확한 이런 근거들이 나오진 않아요. 어떤 정황적으로 굉장히 위협적이었다라는 정도지 실제로는 알 수 없죠. 그럼 아까 펭귄 선생님께서 얘기한 대로 반란이 정당했는가에 대해서는 글쎄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필요했는가, 진짜 필요했을까라는 거는 이 정황만으로는 알기가 좀 어려운 상태예요.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일단 반란이 필요했는가 아까 했던 얘기 과연 그만큼 급박했는가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펭귄 선생님은 글쎄라고 대답해 주셨어요. 그러면 수양대군 그럼 왜 반란을 일으킨 것일까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게 되겠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죠? 네, 다음 방송 기대해 주세요. 네. 만인만색 역사공작단 다시 또 역시 금요일에 또 다음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